네, 여야가 오늘 오후 22대 첫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표결에 나섭니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 등을 두고 양당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최종 의장단 선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원구성 협상 막판 타결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회 오늘 첫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본회의 불참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 본회의가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 그리고 원구성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일정 합의에 나서고 있고 아직 결과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 글쎄 보시기에 이 막판 협상 가능성 좀 있어 보십니까? 아무래도 작죠. 지난 21대 전반기에도 사실 협상이 안 됐었죠. 그때 의장 선출 때 아마 미래통합당이 퇴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의장단 선출 이후에 6월 7일 날 이제 상임위원장 등 선출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상임위원장들 선출과 관련된 타협에서 의장단 선출까지 저희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예. 그래야지만 약간 협상 지렛대가 생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협상이 저렇게 길어지는 것 같고 예. 어쨌든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게 되면 오늘 협상도 아마 결렬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다만 21대 후반기처럼 그러니까 의장단 선출에는 국민의힘이 협력을 하고 다만 이제 선출 조건이 상임위원장 선출의 경우에는 협의한다. 뭐 이 정도 전제 조건으로 합의한 21대 후반기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이 워낙 강경한 입장이어서 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10시부터 지금 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글쎄 오늘 합의될 것 같으십니까? 낮아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임위 합의 자체가 지금 요원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으로서의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거부권 뭐 이런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운영위와 법사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핵심 상임위를 놓아줄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두 핵심 상임위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그로부터 협상이 굉장히 불가한 상황에 대치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남아있는 변수는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이다인 것인데 지금까지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이제 의장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국회법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국회의장이 되고 나면 막상 이제 독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입장이라 민주당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출을 좀 지켜보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원식 의장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협상의 말미를 조금 더 줄 것이냐 아니면 정말 국회법대로 처리를 해서 7일에 그냥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30일까지는 자기가 그때까지 처리하겠다. 예. 이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제 안 되면은 선출하겠다는 거기 표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시기는 6월 30일까지 약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정도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여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예. 실제는 사실 저는 지금은 대립하고 있지만 차이가 크게 없는 것이 사실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보세요. 여러 가지 특검법 등 위헌적인 법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회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체계를 심사하는 겁니다. 법률적 체계.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은 좀 고치는. 그렇다면 법사위원회를 국민의힘이 가져야 되는 또 당위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한 달도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회부 또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특검법이 법사위원회 소관 의안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만큼 빨리 하겠다라는 그 취지, 그 하나거든요. 근데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에 태우게 되면 180일 정도만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국회 파행을 하면서까지 지킬 수 있는 법사위가 아니다. 따라 저는 우원식 의장이 조금만 더 생각 깊이 하신다 그러면 법사위는 애당초 관례대로 국민의힘이 갖도록 하고 운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대통령실을 감사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고 하지만 상당수가 또 국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요.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규칙 따라서 이것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이 또 관례에 맞고
또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들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보고 또 결과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 비율을 좀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좀 이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실무진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좀 조정을 해라. 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는 건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정부 들어서 이제 감사원이 발표하는 그 감사의 결과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도 이런 일들을 발표를 하면서도 비위 행위가 그러니까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가 수사 의뢰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렇게 비위 행위가 심각하고 정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만한 자신감이 있고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홍 전 부총리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형태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이 감사원의 감사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수사 의뢰를 할 만큼의 구체적인 정말 위법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동시에 또 유사한 사례로 꼽힐 수 있는 그 강신욱 전 통계청장 같은 경우에도 뭐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였다. 그러니까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혐의 처분이 났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을 고려해서 감사원이 일종의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뭐 부동산 통계 조작의 경우에는 김현미 전 장관 등도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어쨌든 홍 전 부총리는 당시 여건을 고려해서 좀 최적의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을 했어요. 감사원은 수사 의뢰가 없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 정리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통계는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제 수량적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증가율을 낮추든가 아니면 성장률 GDP를 높이든가 이러면 이게 비율이 낮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제를 달고 이 비율을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장래 2060년도에 보면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관련된 예측치란 말이죠. 예. 근데 전제를 달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통계법 위반은 아닌 거죠. 현재 통계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장래의 전망치에 대한 전제 조건을 임의로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통계법상에 뭐 영향력을 끼치거나 통계 그 정보를 사전에 빼서 공표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받는 재판 내용하고 약간 달라요.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을 해당 기재부공무원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만약에 기재부공무원이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했으면 직권남용 혐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은 현재 통계를 뭐 감축해서 조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수사 의뢰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2060년도에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측치라서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의율하는 건 문제가 있죠. 다만 국가가 어쨌든 예측할 때 그 예측하는 전제 조건을 임의로 저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서는 저건 징계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에 대한 결과 뭐 이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입니다. 북한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합니다.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우리 스스로 군사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도 의문입니다.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포 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번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든 것임을 야당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원내대표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실익이 있겠느냐 유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북한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일단은 그런 말이 떠오르는 거죠. 그 닭 잡는 칼을 소 잡는 데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의 이런 대응이 조금 과잉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 9.19 합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해화된 게 맞습니다. 북한 측에서 이미 선파기를 사실은 선언을 한 상황이고 저희도 일부 효력 정지를 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을 전면 무효화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일단 이미 북한이 이 오물풍선에 대해서 저희가 대북 확성기 등 강경 대응을 시사를 하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뭔가 어느 정도 긴장 국면이 해소될 수 있는 그 모멘텀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굳이 이 9.19 군사합의 무력화를 통해서 사실상 강대강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또는 그 한반도 내의 무력 충돌을 어떻게 보면 더 조성할 수 있고 긴장 관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택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오물풍선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정말 북한의 무력 도발이 강하게 있었을 때 이런 대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응당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오물풍선에 대응해서 이 9.19 합의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은 조금 과한 대응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과한 대응이다. 긴장 관계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무리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무효화를 선언한 건 아니고 효력 정지죠. 전면 효력 정지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게 사실은 이제 쌍방구속, 이 합의는 쌍방구속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이제 일방은 사실상 파기했잖아요. 일방구속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거 구속 안 받겠다고 선언한 거죠. 따라서 이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 합의 이전 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소용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았던 거잖아요. 우리가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사시에 가만히 전쟁하는 게 대비태세 유지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정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했던 거죠. 해상 완충구에서 포사격 못하니까 끌고 가서 전방 후방에서 했던 거죠. 비용적인 측면은 떠나서라도 상당히 훈련의 효과가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대문제 그 5km 이내에서는 저희가 포사격을 못합니다. 부대들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 포사격을 못했던 것을 다시 하는 거죠. 이게 왜 효과가 없는지 그러니까 군사적인 대비태세에 대한 이해가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긴장을 계속 촉진시켰던 부분은 북한인 것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2017년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전단 이거 조치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 뒤에 2020년도에 입법을 하잖아요. 금지법을 만듭니다. 2020년도에 금지법 만들고 나서 2023년까지 이 헌법재판소에 무효 판결 나기 전까지는 대북전단이 안 날아갔어요. 자, 이때 도발 없었나요? 도발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북전단을 다시 날린다 해서 아니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 안 한다 해서 도발을 다시 그게 더 증진시킨다 이런 논리도 안 맞는 것이고 여태까지 북한의 도발 양상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파악을 하셨다면 이거는 본인들이 여기다 힘을 보탤 일이지 이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모습은 북한이 의도했던 남남 갈등의 한 모습입니다. 자, 이 정치권이 글쎄요 좀 신중하자 이 정도의 그 언급은 몰라도 이렇게까지 이 조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무슨 실익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실익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지금 촉진하자는 건가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저는 좀 정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연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이 친문 윤건영 의원의 입을 빌려서 직접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김정숙 여사의 논란을 이 여권에서 제기하는 게 좀 잘못된 카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의 하나로 저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키워봤자 제가 봤을 땐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고 지금 기내식 비용을 가지고 기내식비 뭐 그 총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치면 윤석열 정부에서 순방을 나가실 때마다 드셨던 그 기내식 비용도 공개를 해서 통상 어느 정도가 드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논리를 좀 제공하기 이전에 논의를 비판하기 이전에 시작돼야 될 지점은 거기서부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계속해서 이 김정숙 여사의 순방을 공격을 해봤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532억을 해외 순방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오히려 규명하자라는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더 키워봤자 저는 좋을 것이 없는데 여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논란을 덮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께서도 이제 좀 그동안은 어떤 특정한 입장을 내지 않고 계시다가 이게 어느 정도 너무 정치 장점화되고 정치적으로 공세적 현상을 강하게 띠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셨기 때문에 저는 금명간의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윤건영 의원도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기내식 비용도 모두 공개하라라고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자료 제출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 그 진영 간의 싸움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흉중의 목적도 있을 수 있죠. 정치적인 기대 효과, 반사 효과도 노릴 수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은 각자의 속셈입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볼 때 그러면 그 4번의 식사, 많이 잡아야 4번입니다. 36명이 4번의 식사를 하는데 6,292만 원이 드는 것이 이게 적절했는지 여부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해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 이게 적정한지 여부도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뭐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할 위험성을 무릅쓰고 왜 하느냐 이런 시각보다는 저는 이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해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문체부가 갖고 있는 기록 해명해야 되고요.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기내식이라는 타이틀로 6,292만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일단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지. 기내식 2,292만 원 들어있는 부분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초청장도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설명을 주셨지만 문서상에 남아있는 것은 애당초에 초청 대상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청을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다시 초청장이 온 것이고 이런 초청의 경위를 보면 일단 문제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타지마할도 원래는 방문 예상지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팩트로만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 없이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조금 선해명 후 뭐 법률적인 그 권리구제 이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고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김 여사가 이 소환에 응할 것인지가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소환 조사를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언론에 최 목사 그러니까 명품백을 제공한 그 분과 김건희 여사의 카톡이 자료 입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을 보더라도 최 목사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서 약속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명품백이 수수되는 그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소환 조사 특히 주가 조작 문제에 있어서 한 차례 이제 서면 조사에 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면 조사의 그 내용도 보면 그 1차 작전 시기가 있고 2차 작전 시기가 있는데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그 2차 작전 시기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없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진술서 자체에도 검찰의 질문에 대응하는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어떤 개괄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그때 당시에도 서면 조사에 그칠 게 아니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내부에서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순히 이 수사 지휘 라인이 교체됐다고 해서 이 소환 조사 시기를 미룰 것이 아니라 정말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검찰이 증명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백은종 그 대표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추가로 진정을 했는데 그 진정 내용에 추가 고소 형식의 진정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 절차를 또 거치겠죠.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비춰보면 이것이 만약에 법리상 문제가 된다, 형법상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수사기관이 판단했으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조사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명백히 죄가 된다라고 하면은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서면 조사를 먼저 해보고 그 서면 조사 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조사 시기나 아니면 조사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고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련자 조사가 아직 다 끝나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또 백은종 대표가 해놓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확인할 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정치권 이슈 짚어봤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